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종종 이 제주의 푸른 숲이나 오름을 거닐다 보면 만나게 되는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바로 노루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노루잖아요. 특별히 제가 특별 MC로 왔거든요. 노루를 닮아서 올 것 같은데. 노루를 닮아서 올 것 같은데. 오늘 오신 패널 분들도 약간 생김새가 동물에 비유하자면 노루 닮은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닮고 싶은 사람.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렇게 노루를 쫓아다니고 얘들이 습성을 좀 파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오늘 그래도 많은 말씀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사실 노루는 전 제주도 와서 한 번 촬영차 오름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 분들 보면 그 곶자왈 주변 사시는 분들은 특히 마당에 노루가 와서 뛰노는 모습을 봤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우연히 노루를 만나면 다들 반가워하시는데 세 분은 노루를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노루가 한라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루가 80년대부터 보호하기 시작해서 개체수가 엄청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 서식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초지대가 있고 산림이 있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 관찰이 됐는데 이게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곶자왈 지역, 그다음 산림 지역,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의 이제 목장지대, 그다음에 한라산 지역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지대만 있는 지역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런 거죠? 그 얘네들은 숨을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있고 초지대가 있으면 가장 좋은 그런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언제 가더라도 시간대만 잘 맞추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만의 또 노루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바로 제주시 남쪽에 있는 노루소니. 노루소니. 예, 그다음에 조금 건너가서 노루오름도 있고. 네, 맞아요. 노루물도 있고. 굉장히 노루와 관련된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루라기보다는 놀이로 이제 많이 불렀던 놀이. 우리 마을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노루들이 그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이제 관찰됐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노루는 제주 지역 사람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이제 공존해왔던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지명을 볼 때에는. 네, 그러니까 예.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 야생생물협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주로 번식한 데가 저희 그전에 선배님들 말씀 듣기에는 한라산에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거의 중산간이라는 곳은 한 해발 한 600고지, 500고지.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군요. 예, 그 높은 곳이 아니고 예.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낮에보다도 주로 저녁이라든가 야간에 보면은 많이 밀집돼 있더라고요. 특히 뭐 좀 인적이 좀 드문 거 뭐 바름의 오름이라든가 뭐 사려니 숲길이라든가 물장 오름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그 견호락 쪽 밑에 쪽으로도 좀 이게 많이 밀집됐고 특히 물이 있는 곳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네. 그리고 아무래도 노루는 좀 숨어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소리가 나거나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좀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딱 우연히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그 야생동물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포유동물들은 야행성입니다. 아, 네. 근데 노루는요, 반야행성이에요. 보통 오후쯤 되면 우리가 이제 살림에서 밖으로 나와요. 초지대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해질 무렵에 대부분 많이 보이거든요. 그 요 지역은 그런 인위적인 간섭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그런 인적이 출입이 이제 적은 지역 이런 지역은 한 오후 2시쯤 3시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인적이 적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가면 쉽게 관찰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간섭이 많은 지역은 이제 조금 늦게 가셔야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제주 곳곳에서 노루를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곳도 있지만요. 노루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콘텐츠 안테나 담당 작가입니다. 오늘은 노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루 생태 관찰원은 노루를 가까이에서 노루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면서 거친 오름 등의 산림 50여 헥타르의 자연구들의 동식물을 학습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입니다. 노루 생태 관찰원에 오시면 노루 만들기 체험, 노루 먹이주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한 가지씩 떼고 한 입씩. 맛있게 먹어요. 쩝쩝 쩝쩝. 지금 노루가 먹는데 제 침이 넘어가요, 지금. 잘 먹었습니다. 뿔로 받치진 않죠? 이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리. 제가 노른 줄 아는 건 아니죠? 지금 옷이 너무 노루 같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의 노루들은 어떤 노루들인가요? 예, 수컷 노루고요. 또 저쪽에 암컷은 따로 분리돼 있어요. 지금 새끼 나는 철이라 갖고 5마리에서 6마리 그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야사행의 노루를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뿔이었어요. 네네. 네, 이 노루의 특징이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노루의 그 수컷의 뿔이 있고요. 암컷은 뿔이 없어요. 수컷은 있고 암컷은 없고. 예, 사슴과 동물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노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수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슴들은 뿔이 상당히 큰데 노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큰 크기가 약간 28cm, 30cm 정도 되고 네. 대부분 그 이하로 좀 작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슴과 말씀하셨고 노루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사슴과 안에 노루와 고라니가 들어가는 건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꽃사슴, 고라니, 노루 다 다른 건지 특징도 잘 모르겠고요. 구분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요. 일단 노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슴이 훨씬 큽니다. 붉은 사슴 같은 경우는 노루의 한 4배, 5배 정도 크고요. 거의 뭐 소보다 약간 적을 정도로 네, 상당히 말 이렇게 큰 예, 그렇죠. 네. 예, 그 정도 크고요. 그다음에 노루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소형이죠. 그다음에 고라니는 노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고라니하고 노루가 가진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고라니는 뿔이 없어요. 고라니는
덧니가 있습니다. 덧니빨이죠. 예, 네, 수컷의 맞아요. 덧니가 이렇게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가 있잖아요. 고라니가 조금 동그래요. 두개골에 비해서 좀 큽니다. 네.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노루 엉덩이 이렇게 희게 그렇게 보이고 고라니는 그게 없어요 거의.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 저건 노루다 고라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좀 외형적인 특징으로 살펴보자면 사슴은 좀 크고 네. 뿔이 있고 예. 고라니는 수컷은 덧니가 있고 그렇습니다. 암컷은 없는 거죠. 예, 암컷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노루도 수컷은 뿔이 있고 예. 암컷은 없고 예. 이런 외형적인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원래 그 노루는요 고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노루가 다른 사슴과 동물에 비해서 열이 많아요. 그래서 고지대에 주로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지 지역 같은 데는 노루를 관찰하려면 고지대에 가야 되고 육지 지역 같은 게 이제 저지대는 대부분 이제 고라니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노루가 이 간혹가다 그 사람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신고 많이 들어오는데 노루가 잘못 들으면은 그 개소리하고 오인해서 좀 구조 좀 해달라고 하면 걔를 보시고 전화하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좀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노루 울음소리는 개소리가 나는군요. 개소리하고 비슷하죠? 저기 울음소리는요. 네. 그 노루가 낼 수 있는 게 소리로 이게 교통하는 게 한 6가지 정도 돼요. 다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하지 못하고 노루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그게 보통 이제 아주 이제 경계음을 낼 때 아주 이제 들게 그 개소리를 네, 뭔가 내고 위협을 느낄 때. 예 그렇게 하고요. 해질무렵 때 그런 암수 또 아는 이제 어미와 새끼 부를 때 소리가 틀리고 그다음에 젖 먹일 때 그 어미하고 새끼 보통 이제 암컷 노루가 새끼를 낳잖아요. 네.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새끼들은 움직이지 않고 고기만 있어요. 왜냐하면 천적으로부터 피해를 이제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사이에 이제 암컷은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위협을 느꼈어요. 이제 새끼들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까이서. 그러면 어미가 또 새끼를 찾아요. 새끼도 어미 찾고. 그러면 서로를 찾는 소리. 삑삑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아 저건 내 새끼구나 찾아가서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6가지 정도 패턴으로 소리로 이제 서로 교통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고라니랑 다른 게 이거 하나 있네요. 고라니는 남성의 그 소리, 함성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깍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깍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고라니.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요. 비슷하게 하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위협적인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루 소리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루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라산을 오르고 내릴 때 조금은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초식 동물인 이 노루에게는 제주가 천국일 수 있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제주도의 어떤 그 지형과 어떤 그 목축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관련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소나 말을 키우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 또 초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제주 사람들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마을을 떠나서 한라산 자락까지는 뭐 오름이든 곧절 제외하고 모든 곳에 그 들불을 놓고 방해불을 놓고 그다음에 어떤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풀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큰 임무였기 때문에 아마 소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먹이를 제공하는 장소인과 동시에 덩달아서 노루에게도 이제 천국인 셈이 됐죠. 어부지리를 톡톡히 누렸군요.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요. 노루는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서 먹이 선택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 식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거만 먹는 게 아니고 저거 먹고 다른 걸 또 먹어야 돼요. 아주 다양하게 먹습니다. 네. 요거 하나 먹고 저거 하나 먹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식물이 한 2,000여 종이 되잖아요. 되게 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육지 지역보다는 훨씬 다양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루 입장에서는 다양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의 목장지대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목젖을 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한라산에 주로 서식을 했었어요. 근데 눈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거기도 못 살잖아요. 먹이를 못 찾잖아요.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려오면 그게 겨울철에 먹이 자원이 되는 거예요. 목장지대 그 초식질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겨울도 잘 나고 또 여름철에 되면 다시 올라가서 좀 그냥 진짜 식물 다양한 식물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육지지 같은 데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목장지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육지지에 비해서는 제주도에서는 그런 초식동물 살기는 아주 천국이라는 거죠. 거의 뭐 지금 뷔페 온 것처럼 골라먹는 그렇죠, 재미가 그렇죠. 있는 제주도의 환경이군요. 네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노루가 좀 좋아하는 풀, 특별히 선호하는 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먹이 식물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뭐 확인된 것만 한 700여 그 식물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식하지 않네요. 다양히 먹네요. 그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찾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잘 아시겠지만 송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송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넝쿨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이런 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노루들이 먹고 싶어도 이 목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소나무가 만약에 죽어서 쓰러지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싹 없어져요. 그 정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독초도 가끔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동충하초. 아니요. 독초. 독초. 예, 독초도 이제 먹습니다. 치료를 한다길래 얘네들도 좋은 걸 아는구나. 아유, 어쨌든 그런 것도 어쨌든 그 버섯 같은 것도 우리가 저 귀하게 생각하는 표고버섯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예, 얘네들이 그 독초하고 비슷한 것들을 가끔 먹는데 이거는 자기가 뭐 다치거나 했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찾아보고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독초도 아주 몇 종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제주도에 사슴도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한라산을 오르고 또 백록담이 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 백록이란 그 한자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백록담과 사슴 굉장히 저희들은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만 여겼는데 이 백록도 하얀 사슴이 드나들어서 물을 먹었던 못이라고 해서 백록담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설화 속에는 그 기록 속에는 노루 이야기보다 사슴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한라산 신과 그리고 수많은 사슴떼들 그다음에 한라산 신과 사슴떼가 걸어가는 그러한 그 전설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한라산 신의 엉덩이를 맞아서 한라산들이 너무 노발대발해가지고 돌을 뽑고 던졌는데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삼방산이 됐다. 그런 가지 뭐 유추해서 봤을 때는 지금의 노루가 아니라 그 전에 한라산의 언젠가 진정한 주인들은 사슴이 아니었을까. 네. 육지나 다른 지역에는요, 보통 고란이나 사슴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유독 노루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 뭐 상납했던 물품이라든지 또 조선시대 때 그 왕에게 바쳤던 그런 품목들을 보면 그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 그 상납했던 게 노루 같은 경우 400마리 정도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사슴도 어제 100마리 이상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상담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록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조선시대까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사슴도 되게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서식한 거는 그 큰 노루 이제 아종에 속하는 노루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과연 제주도에 큰 노루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어떻게 있었을까? 했는데 이 문헌을 보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 어제 제주도의 그 목축업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배식해 왔대요. 큰 노루를. 그래서 놓고 이제 길렀는데 이제 계속 이제 포획하다 보니까 이제 없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노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고 노루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루는 과거 제주도의 역사와 같이 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귀한 거죠. 이렇게 사슴의 자리를 좀 이어받아
노루가 이제는 제주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 지는 지금 그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노루가 제주도 역사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온갖 이제 많은 걸 겪었어요. 지금 특히나 사단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노루 개체수가 많이 변동을 일으켰어요. 한라산 이제 금종역 올라가지 못하게 이제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때 노루는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밀렵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으니까 한라산 사람들 못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이제 위에 살기 좋은 위에 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그때 약간 증가했다가 계속 이제 밀렵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 한라산 국립공원을 이제 노루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부터 노루 보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민들이 참 감사하게도 모든 게 그런 개인 단체 모두리 뭐는 민간 단체 이런 것 민간군 합동으로 다 겨울철 먹여주고 하고 올가미 수거하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개체 증가해서 오늘에 온 거죠. 이건 우리 제주도민들이 아주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70대 이상, 제주도에 70대 이상, 특히 80대이신 어르신들이 놀이 사냥, 놀이 몰이, 놀이 사냥? 예, 놀이 사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했던 문화 같아요. 놀이 사냥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노루를 잡는 거네요. 그렇죠. 수렵이 일반화됐을 시절에 수렵이 일반화됐을 시절에는 어떤 단백질 공급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록상으로는 그 탐라 수렵도에 교례 대례비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교례리 마을, 중성한 마을에서 많은 야생 동물들을 수렵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보게 되면 아마 1950년 이전, 그러니까 해방되기 이전까지는 아마 노루들이 또 인간을 위해서 어떤 먹잇감으로 일정 부분 희생된 어떤 그 시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어떤 시절에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구전으로 또는 기록으로 전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잡아다 큰일 나게요. 그러니까.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인식이 좀 많이 틀려졌어요. 이거는 불법이구나. 하기 전에 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가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그 야생동물도. 네. 하물며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또 관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 제주도민 인식 자체가 많이 그 수준이 높아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노루를 사냥하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된 거군요. 밀렵하면 안 된다. 예. 하고 우리도 이제 밀렵 누가 보면 밀렵 단속반이라는데 밀렵 단속반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저희는 밀렵 감시단이지 이분들이 하지 말라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서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뭔가에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네네. 이거를 누구에서 범법을 한 거 잡으러 가는 게 우리 그런 권한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다만 우리도 노루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모든 야생동물, 제주도가 있는 것 전부 다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네. 거고. 과거에는 이렇게 노루가 우리에게 친숙하고 소중한 동물이었는데 한때는 이 노루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좀 줄이기 위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유해조수에 그 보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개체수가 많다고 해서 유해조수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농작물에 이제 어떻게 일차적으로 농작물 피해 주기 위해 어쨌든요,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네. 그리고 노루 서식지가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놔두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먹이가 없을 때까지. 네. 근데 노루의 근데- 또 천국이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민들이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농민들. 농약 피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면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됐을까요? 약 한 13,000마리, 15,000마리까지 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숲에서는 다 노루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밤에 나오면 주변에 그 농작물은 그냥 아작이 날 정도로 네.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돼서 이제 유해 종이 예,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한 3년, 4년 정도 이제 과연 제주도에 이제 서식할 때 적정 밀도가 얼마냐 이렇게 그걸 연구해냈습니다. 했더니 한 6,100마리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 이상을 줄여야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해야 네. 농민도 어느 정도 피해를 조금 이제 감소하더라도 이제 줄이고
노루가 개체도 많아지고 모든 식물 다 먹어버리면 식물 다양성도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하려면 예. 아, 이 정도 유지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번 유해동물을 지정해서 한번 조절해보자. 해서 처음에 한시적으로 3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적정서식 밀도보다는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지정한 그런 이제 기간을 또 연장했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쭉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이제 조사한 결과 한 4,300마리 정도 이제 서식하고 있어요. 원래 유해조소 동물에 지정이 되면 일단 다 죽여야 돼요. 우리 말로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플 때는 좀 안타깝죠. 좀 네. 뭐라 합니까 이거. 참 부모님 입장에서 그것도 사람은 똑같을 건데. 아니 다른 또 시선 분들은 저분들은 저 총이 재밌어서 저 총 쏘는 재미로 다니구나 하는데 아유, 네. 저희들도 인간이고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좀 많이 알아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해조수라는 용어는 최근에 등장한 어떤 법적인 용어고요. 저희들은 이제 야생생물 먹이주기 운동이 한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 송악을 잔뜩 채취하고 그리고 중성할 때 가서 계속적으로 송악을 뿌려줬거든요. 이렇게 노루 먹으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야생생물 보호 운동을 한참 펼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게 언제죠? 2000년 초반이에요. 2000년 초반에서부터 한 2007년까지 그렇게 하면서 노루도 보기 힘들었고 네, 또 꽤 노루가 예전에는 노루가 또 보호종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지금도 보호종 도로에도 노루 이렇게 보호합시다 편말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는데 2013년도인가 14년? 예, 접어들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주도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노루가 많다, 농작물 피해다, 노루도 생명이다, 그렇다라는 그 갈등, 대립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노루 생태 공원과 지금 자연생태 공원이 있습니다. 저 동부 지역에. 그게 왜 생기느냐 그러면 노루 개체 수를 조절하면서 일단 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그 포획된 노루들은 노루 생태 공원에서 다시 보호합시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개체수를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포획을 하고 포획을 한 노루들을 다시 그러한 생태공원으로 이제 옮겨서 좀 길러보자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오 박사님도 계시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그 당시는 보기 힘들었는데 어느 해가 들어서니 너무너무 많이 번식이 되고 예. 또 지금 와서 봤더니 과거처럼 또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노루들이. 그래서 그럼 노루의 생태를 위협하는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말하는 이제 들깨, 야생화된 개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자동차 양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로드킬이 좀 네, 많아지는 그래서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로드길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되고 있고 앞으로 어쨌든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그 한라산 영실 같은 경우는 한 4마리 정도? 그래가지고 희한하게도 들깨가 그걸 노루를 공격을 하면은 일부 그냥 죽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죽이기만 하고 또 떠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노루가 보니까는 차로 사고 난 거는 희한하게도 그전보다는 교통사고로 죽는 게 개체수가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보니까 그 516도로 그 노루 이렇게 튀어나오지 못하게 안전망을 서귀포가 아, 쳐놨고 60km 그 속도 제한. 속도 제한을 하니까 노루 피해라든가 야생동물 그 피해가 훨씬 없어요 지금요. 지금 눈에 띄게끔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운전을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루를 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길에서 이제 좀 쓰러져 있는 노루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속도를 냈을 때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이 다치고 재산이 소외가 있어서 피하려다가 사람의 목숨이 이제 위태롭거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고가 났어요. 2차 사고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도 일단 피하시고 120번이라고 우리 공유가 된 그 전화번호 신다. 네. 그리 전화하시면요 거기서 알아서 아 이거 상태는 구조센터로 가야 되겠다. 이게 하체 체력반으로 가야 되겠다.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120번. 네, 120번 콜센터로 하시면요 뭐 모든 걸 거기다 해결해 줍니다. 그 분야가 다 있어요. 네. 그럼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노루와 제주 도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결국은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여기가 그 초지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전원주택이 되게 중산간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중산간에 자기의 그 집 주변에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걔네들도만 쫓아내지 말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얘들이 필요한 먹이를 어떻게 조금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공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새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이제 특히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 사례가 원래 사람이 노루가 많이 살았던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았던 곳에 개간을 하면서 농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난 일이 그곳에 살던 야생 생물과 굉장히 많은 그 다툼을 했대요. 네. 야생 생물 와서 먹이를 먹어치워버리고 사람들은 쫓겨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안을 이렇게 마련했냐면 그 주변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많이 이제 생산하면서 더 이상 거기서 배부르게 하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도 많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주도도 우리 마을에서 많이 중산간으로 확장된 게 사실이에요. 제주도에 노루들이 서식하는 농지를 만들거나 그럴 때는 이러한 땅이 과거에 어떠한 동물들이 이용했던 땅지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고 되겠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고 이미 노루 피해가 있으니 노루 초점망을 해달라가 아니라 네. 그곳은 노루가 살고 있는 곳이니 미리 노루망을 전부 설치해서 농약을 지었으면 그런 피해가 좀 덜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도 뭐 이렇게 많은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의견도 이제 제시했습니다만은 어차피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저는 유해 조수로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듣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더니 굉장히 또 그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제주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루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만큼은 우리가 침범하지 말고 잘 마련해 주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인간과 노루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인간의 배려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라도 우연히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이 노루가 영원히 제주의 명물이길 바라면서요. 콘텐츠 안테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콘텐츠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